왜 그 말이 그렇게 들렸을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숨결 같았다. 담비 씨는 책보다 먼저 사람을 본단 말이야. 정지된 복도, 낡은 의자 하나가 창가 옆에 남겨져 있었다. 햇살은 비스듬히 기울었고 의자 옆엔 얇은 먼지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누군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듯 기억이 따뜻하게 맴도는 자리였다.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아직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부고를 접한 건 우연이었다. 책갈피 대신 엽서처럼 꽂혀있던 작은 쪽지 한 장. 서담비 간호사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하진호 관장님 장례식, 요양병원 장례식장 2호실. 그 순간 나는 책을 떨어뜨렸고 심장은 무너졌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자리에 없다는 현실이 더 실감나게 아팠다. 하진호 관장은 늘 같은 말로 나를 안아주곤 했다. 담비 씨는 사람을 향해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그땐 그냥 고마웠다. 지금은 그 말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 그러나 모든 건 그날 바뀌었다. 그의 묘소를 찾아간 날, 그곳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묻혀있던 시간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5분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 산청요양병원 이동 간호사 스테이션 앞은 아침 회진을 준비하는 목소리로 분주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입모양을 다물고 단정하게 유니폼을 고쳐 입었다. 하지만 머릿속엔 여전히 어젯밤에 본 쪽지가 맴돌았다. 하진호 관장님 장례식, 요양병원 장례식장 2호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 앞에 쓰일 줄 몰랐다.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모습 그대로 내 기억 속에 살아있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사라질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더 낯설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무의식 중에 1층 커뮤니티 게시판을 바라봤다. 항상 하진호 관장님이 손수 만든 책 읽는 사람들의 벽보가 붙어있는 곳. 이번 주 문학 소모임의 주제는 그리움에 대하여였다. 아이러니였다. 이제는 그가 가장 그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장례식장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감정이 멎은 채였다. 그날 나는 늦은 근무라 장례식장에 들르기엔 시간이 빠듯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따금 사람은 믿기지 않는 일을 그냥 외면한 채 지나친다. 오후 병실 복도에서 작은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붙잡았다. 관장님, 요즘 얼굴이 안 보이던데 어디 편찮으신가?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위해 온몸을 조여야 했다. 책상 위에 저번에 빌렸던 시집 놓고 갈게. 할머니는 책을 내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다. 표지는 낡았고 책등에는 흘러내린 먼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병동 스탠드 불빛 아래 나는 그 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하진호 관장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기억이 자라나는 곳은 언제나 마음의 뒤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가슴속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날 밤 병동 마감 정리를 마치고 퇴근길에 나섰다. 간호 스테이션을 빠져나오며 자동문을 통과할 때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오늘은 그 사람의 발인이 있는 날이었다. 병원 당직과 발인식 중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를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정답은 없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방식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창밖의 풍경이 잿빛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기억은 작고 도서관 뒷문에 걸려있던 우산 한 자루로 향했다. 비가 오던 날 하진호 관장님은 그 우산을 펴서
내게 건네며 말했다. 담비 씨는 젖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러기 싫네요. 그 말은 내가 무언가로부터 지켜지는 사람이라는 첫 느낌을 남겼다. 나는 그 말을 비로소 지금에서야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날 감싸준 사람의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은 꺼져 있었고 벽걸이 달력엔 그대로 지난달 날짜가 붙어 있었다. 그 아래 도서관에서 받은 오래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담비 씨, 다음 주 정기 모임엔 책 말고 사람 이야기를 해봐요. 그의 손글씨였다. 그가 쓴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봉투를 붙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민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하진호 관장님 장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옥문산 너머 하얀 숲공원 묘지야. 지도 보내줄게. 곧바로 스마트폰에 지도가 떴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며 그의 이름을 조용히 읊었다. 하진호 관장님, 지금 찾아갈게요. 늦었지만 이제야 진심으로. 옥문산 자락을 넘는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차창 너머의 하늘은 맑지만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공원 묘지로 향하는 표지판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얀 이정표, 검은 이름자, 그 안에 하진호라는 세 글자가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가빠졌다. 마치 내가 무언가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인 양 헛된 희망이 들끓었다. 하지만 내가 닿은 건 이미 세상이 아닌 그 바깥이었다. 공원 묘지 입구에서 나는 차를 세웠다. 주차장을 지나 산길을 따라오르다 작은 이정표를 따라 숲속으로 접어들었다. 신발 안으로 흙먼지가 스며들었고 한 걸음마다 과거가 발끝에 쌓였다. 그를 처음 만난 도서관은 늘 조용했지만 그의 숨결이 있었다. 지금 이곳은 조용하지만 그조차 없었다. 묘소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그가 이 세상에 더는 없다는 걸. 죄송해요, 관장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손에 쥔 봉투를 조심스레 묘소 앞에 올려두었다. 그 안엔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메모와 그가 좋아하던 연필 한 자루가 담겨 있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하늘은 잔잔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내 마음은 비에 젖은 것처럼 묵직했다. 그리웠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리워요.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발소리는 낙엽 위를 조심스럽게 밟고 있었다. 그 조용한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내 슬픔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인 듯 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에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검은 옷에 회색빛 스카프를 두른 모습.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어디선가 튀어나왔다. 어디서 이 얼굴을 본 걸까?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혹시 하진호 관장님의 제자세요? 나는 무언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담비 씨겠네요. 그가 늘 이야기하던 간호사. 그녀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대답했다.
저는 그의 아내였어요. 배수림입니다. 그 말에 내 숨이 잠시 멎었다. 하진호 관장님이 결혼했다는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없었다. 그가 생전에 담비 씨 이야기를 참 자주 했어요. 당신이 있어 그가 참 행복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관장님은 늘 혼자였고 가족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묘소 앞에서 그의 아내를 만나다니 세상은 참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다. 나는 어지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고요한 호수처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겹쳐졌다. 오래전 병실 복도를 서성이던 한 여인의 얼굴이 설마 그 여인이었나? 그날 말없이 떠나갔던 그녀의 얼굴은 오래전 내 기억 속 한 장면과 겹쳐지고 있었다. 햇빛에 그늘진 병원 복도, 소매를 꼭 잡고 있던 손, 어디론가 도망치듯 돌아섰던 뒷모습. 그때 그 사람이었다. 혹시 몇 년 전 병원에서 어머니 병문안을 오셨던 적 있나요? 그녀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날 복도 끝에 서 있었던 그분이 혹시 말을 다 잊기도 전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 나였어요. 처음엔 그저 당신 어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기증하고 나서 괜찮으신지 궁금했지만 그저 멀리서 보기만 하려 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내려 깔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그때와 똑같은 손, 조용히 말없이 내게 건넸던 손. 그 손이 내 삶을 바꿨다. 왜 그땐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어머니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감사. 그게 부담이 될까 봐요. 나는 그저 괜찮다는 얼굴만 보고 돌아가려 했어요. 근데 당신이 날 알아봤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해졌다. 그녀는 기증자였고 어머니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었고 지금은 관장님의 아내였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럼 그날 이후로도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당연하죠. 하진호 씨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움도 놀람도 지금은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녀의 진심이 이 자리로 나를 이끈 것이니까. 하늘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가벼운 파동을 일으켰다. 우리는 묘소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려는 것 같았다. 배수림은 조심스럽게 작은 책을 꺼냈다.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오래전에 접힌 자국이 있었다. 이 책, 하진호 씨가 늘 책상에 올려두던 책이에요. 종이꽃 피는 법. 이라는 제목의 작은 수필집이었다. 힘들 때마다 이걸 읽으면 위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책장을 넘기다 손가락을 멈췄다. 이 페이지를 보면 그 사람은 꼭 담비 씨를 떠올렸거든요. 거기엔 짧은 구절 하나와 누군가의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다. 가장 얇은 꽃잎은 바람이 아닌 마음으로 접히는 법이다. 그 아래 서담비. 내 이름이었다. 숨이 막혔다.
그는 정말 내게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걸까? 아니, 그보다 이 따뜻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걸까? 담비 씨, 그녀가 말했다. 이젠 당신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 어머니, 조혜인 씨 말이에요. 사실 그분은 제 언니였어요. 그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모두 멎었다. 언니요? 배수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배다른 자매였어요. 그 사실을 안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자매로 99.9% 일치한다는 숫자가 붉게 박혀 있었다. 당신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혹시나 하고 검사를 맡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이모였다. 내 어머니, 숨겨졌던 동생. 어쩌면 내가 오래전부터 어딘가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이 피의 기억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묘소 앞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구름을 따라가듯 그녀의 기억도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처음 알았어요.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가 20살쯤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임종을 앞두고 불쑥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게 딸이 하나 더 있다. 그때까지 그녀는 외동딸로 자랐다. 부유한 집, 좋은 학교, 아무 불편함 없는 삶. 하지만 아버지의 고백은 그 모든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랑한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았대요. 그 아이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싶었대요.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없던 걸로 하고 싶었다니. 아버지는 끝내 그 딸의 이름을 남기고 갔다. 조혜인. 그 이름 하나로 그녀는 언니를 찾아 나섰다. 처음엔 기록도 없었다. 호적에도 학교에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모른다고 했다. 그녀가 언니를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다.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조혜인이라는 이름이 백혈병 환자를 알게 되었고 기증자 후보로 연결되었을 때였다. 처음엔 그냥 같은 성씨의 환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쩐지 이름이 낯설지 않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게 쿡 찔렸어요. 병원에서 언니의 이름을 확인한 뒤 그녀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 동안 그녀는 매일 낯선 병실 앞을 서성였다. 병실 문은 늘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담비 씨가 어머니를 간호하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이젠 그 손이 낯설지 않았다. 그때 생각했어요. 언니가 세상을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걸 곁에 두고 있었구나.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담비 씨, 당신은 언니가 남긴 가장 따뜻한 기억이에요. 나는 말없이 손에 쥔 수필집을 바라보았다. 하진호 관장님의 이름이 적힌 표지 아래 배수림의 손때가 묻은 책. 그 사이에 조혜인의 흔적이 아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모르는 채로 살아왔던 한 사람의 삶을 지금 막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어진 또 하나의 선. 배수림. 이모. 이모란 단어는 내게 너무 낯설고 동시에 익숙했다.
어릴 적부터 친척이란 단어에 빈칸이 많았던 나에게 그녀는 그 공백의 일부를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다. 나는 책장을 넘겼다. 그의 메모가 남긴 곳, 수필 중간에 연필로 눌러 쓴 글씨. 사람은 마음이 닿는 거리에서 가족이 된다. 그 한 문장이 내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다. 나도 그런 가족이 되고 싶다. 수리미모.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봤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응, 담비야. 그 짧은 호명 속엔 수많은 시간들이 녹아 있었다.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묘소 주변으로 드리워졌던 짙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다녀갈게요, 관장님. 나는 손끝으로 묘비의 이름을 가만히 훑었다. 그리고 수림 이모를 제가 지킬게요. 이제는 잃어버린 이름이 아닌 찾아낸 관계로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첫 번째 가족을 계절이 바뀌었다. 요양병원 앞 은행나무가 연노란 잎을 흩날렸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삶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나는 한 사람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의 부재를 가슴속으로 품는 사람이 되었다.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받은 책 한 권을 출근 가방에 넣는다. 그 책은 관장님의 것이었고 이모가 건넨 것이며 지금은 나를 일으켜주는 문장들의 집이었다. 간호일지를 정리하던 오후 동료가 메모를 건넸다. 담비씨, 조혈모세포 기증 매칭된 환자 나왔대요. 나는 순간 숨을 고르며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수혜자 윤서연 7세 급성백 혈병. 이번에는 내가 건넬 차례였다. 생명을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법. 나는 보호자 대기실로 향했다. 창가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검은 비니 모자, 작은 손, 그리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는 조용한 눈동자. 서연아.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서연아, 안녕. 나는 담비야. 아이의 눈이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동자 안에서 나는 오래된 시간들을 보았다. 이모의 손, 관장님의 책상, 어머니의 마지막 웃음. 그리고 그 모두를 이어주는 지금의 나. 내가 받은 모든 따뜻함은 이 아이에게 닿을 거야. 그렇게 믿고 나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감쌌다. 바람이 불었다. 창문 바깥 은행잎 하나가 천천히 내려와 아이의 발끝에 닿았다. 윤서연은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손끝에서 나는 오래전 내가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렸다. 불안, 그리고 희망. 나는 그 아이가 내 어릴 적 모습과 닮았다는 걸 알았다. 치료 일정을 설명하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어디가 제일 아팠어? 아이는 조금 생각하더니 손을 들어 자신의 배를 가리켰다. 여기 가끔씩요. 그 말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나는 이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아이를 만났어요. 이름은 서연이고 눈빛이 아주 단단했어요. 곧 답장이 왔다. 좋은 만남이 될 거야, 담비야. 넌 그 아이를 잘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나는 그제야 기증자라는 말의 무게를 느꼈다. 이건 생명을 나누는 행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삶을 함께 살아내는 일이라는 걸. 윤서연은 그날 이후 나에게 말을 더 걸었다.
책 이야기, 학교 급식, 병실 창문에 붙은 스티커에 대해 나는 대답하며 그 아이의 눈에서 희망이 움트는 걸 봤다. 그날 밤 관장님의 책을 다시 펼쳤다. 책갈피 사이 그가 남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린 날의 고통은 어른이 된 후 누군가를 살리는 감각이 된다. 그 말은 지금의 나를 위한 말이었다. 나는 그 고통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단지 누군가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아니라 삶을 함께 견디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병동의 오후는 햇살에 잔잔했다. 윤서연은 치료제에 반응하며 조금씩 표정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그날 서연의 가족 서류를 정리하던 중 한 장의 종이에서 손이 멈췄다. 서약서 아래 누군가 급히 덧붙인 메모 한 줄. 서연이는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글씨체는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건 엄마 글씨와 똑같았다. 나는 서류를 들고 병실을 나왔다. 계단참에서 낮은 빛을 등지고 서서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어릴 적 엄마가 내 도시락 겉면에 종종 써두던 말. 우리 담비, 오늘도 따뜻하게 있어야 해. 나는 그 글씨체를 어릴 적부터 눈 감고도 알았다. 뾰족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울어진 획, 긴장감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단 하나뿐인 손글씨. 이 글 누가 쓰신 건가요? 나는 보호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다 말했다. 아, 그거요. 예전에 서연이 돌보던 자원봉사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이름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혜인 씨였던 것 같아요. 혜인. 그 이름이 가슴 깊은 곳을 세게 두드렸다. 엄마는 이 아이를 돌봤던 걸까? 그 아이에게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다시 건넸던 걸까? 나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손엔 아직 그 메모가 들려 있었고 그 글씨는 시간을 거슬러 나를 다시 그 방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 방엔 하얀 창문과 서랍 속 손편지들이 있었다. 그 글씨는 늘 말하지 못한 엄마의 말이었다. 사랑한다. 오늘도 안아준다.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손글씨가 다른 아이를 향해 이어져 있었다. 엄마는 떠나지 않았다. 그 손끝이, 그 마음이 여기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메모를 접었다. 그건 이제 단지 종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건네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은행잎은 이제 거의 모두 떨어졌고 바람은 깊어졌다. 나는 윤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작은 도서관을 향해 걸었다. 이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엄마가 남긴 흔적, 그 마음의 온도를. 여기 옛날 자원봉사자 명단이 보관돼 있어요. 도서관 사서는 창고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주었다. 먼지가 쌓인 폴더들,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한참을 넘기다 그 이름을 찾았다. 조혜인. 자원봉사 등록일 8년 전 겨울. 정말 엄마였어요. 나는 서연에게 들리지 않게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름 옆에 작은 낙서를 남겨두었다. 작은 사람을 안아주는 시간, 내가 다시 작아지는 기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는 여기서 살아있었다. 서연은 내 손을 당겨 말했다. 언니, 여기 예쁜 책 있어요. 그 아이가 건넨 책은 마음의 징검다리라는 그림책이었다. 첫 페이지에
이름 없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람은 서로의 다리가 되어 살아간다. 나는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아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다리가 될 수 있겠지. 엄마처럼, 이모처럼, 그리고 나처럼. 도서관을 나오는 길, 서연이 말했다. 언니, 다음에 또 와요. 여기 포근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다음에 또 오자. 기억은 떠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함께 걷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도. 그날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나는 가운을 입고 서연이 병실로 향했다. 그러나 병실 앞엔 어지러운 발걸음들이 이미 흩어져 있었다. 간호사의 속삭임, 의사의 짧은 지시, 기계음이 빠르게 꺼졌다 켜지는 소리. 그리고 서연의 침대 위에서 작게 떨고 있는 그 아이. 아니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나는 뛰어들듯 병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다. 호흡이 가빴고 작은 입술이 희게 질려 있었다. 쇼크 증상입니다. 수혈 준비합니다. 담당이가 말했다. 나는 자동처럼 움직였다. 팔목을 고정하고 마스크를 눌러주며 아이의 손을 감쌌다. 작은 손, 어딘가에서 본 듯한 손. 왜 또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걸까? 나는 속으로 울먹이며 간호 동작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하진호 관장의 마지막 호흡, 어머니의 침대 옆 닿지 못했던 손끝,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밤들. 담비씨, 여기 혈압 수치 좀 봐줘요.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수치는 어릴 적 내 체온계를 보는 것처럼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떨리더니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언니. 나는 순간 그 목소리 하나에 무너졌다. 지켜야 했는데 난 또 무너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피어올랐다.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다시 어디에도 닿지 못할 거라는 감각.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나는 그 중심에서 단 하나의 마음을 붙들었다. 이 손을 이번엔 놓지 않겠다. 이 아이를 살리면 그 사람들의 마음도 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다시 주사기를 들고 천천히 아이의 팔에 약물을 투입했다. 병실엔 다시 고요가 깃들었다. 윤서연은 잠들어 있었다. 약간 푸르스름한 입술, 불규칙한 숨결, 그러나 손끝에선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쥔 채 긴 숨을 토해냈다. 살아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지금은 안다.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담비야, 괜찮니?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살았어요. 서연이요. 조금 전까지 정말 위험했어요. 제가 무서웠어요. 다시 놓을까봐, 다시 잃을까봐. 수림 이모는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담비야, 넌 지금 그 아이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이야.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오늘을 기억할 거야. 누가 자기를 살렸는지.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숙이 새겼다. 지킨다는 건 목숨을 붙잡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붙드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창문 너머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루는 그렇게 살아내듯 저물어갔고 나는 다시 서연의 이마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이제부터 나는 이 아이의 기억 속에 남을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처럼, 이모처럼 사라져도 그 마음만은 남는 사람으로.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먹는 양도 늘었고 장난도 조금씩 부렸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천천히 회복되는 일이라는 걸 이 아이가 가르쳐주고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도서관으로 향했다. 관장님의 수필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책을 펴면 가끔 먼지가 일었고 페이지 사이엔 누군가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보듬어야 한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돌봄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온기가 된다는 걸. 이모가 남긴 차를 마시며 책장을 넘겼다. 책갈피엔 엄마가 써놓은 짧은 글귀가 있었다. 딸에게 사람이 사람을 안아주는 시간은 시간보다 길게 남는다. 엄마는 시간을 넘어서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날 수필의 마지막 장을 덮고 책을 소독실에 넣었다. 이제 누군가가 이 책을 읽을 차례였다. 그 사람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 복도로 나서며 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엔 하루하루의 변화, 서연의 표정, 그리고 나의 마음을 기록한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기억은 쓰여질 때마다 가라앉는 게 아니라 되살아난다. 나는 오늘도 하나의 마음을 조용히 써내려갔다. 주말 오후 병원은 잠시 평온했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작은 복지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어머니가 생전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곳이었다. 복지관 안엔 노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서랍장 한쪽엔 과거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사진 속 어머니를 찾았다. 흑백에 가까운 색감 속 작은 조혜인이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손, 익숙한 그 손. 나는 사진을 보며 무언가에 이끌리듯 손을 뻗었다. 서연은 복지관 구석에 작은 벽보를 발견했다. 봉사자 명단 2016년 겨울. 그곳에도 조혜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마음이 닿은 사람은 가족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걸까? 나는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다. 복지관을 나서며 서연이 물었다. 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조용히 꼭 쥐었다. 응, 우리 가족이야. 그 말 속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지켜야 하는 아이, 그리고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난 관계들. 관계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쓰여지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 첫 글자를 엄마가 써줬고 나는 지금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 기록지엔 완치 판정이라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단어 하나에 한참을 머물렀다. 드디어 살아냈다. 그 아이도 그리고 나도. 서연은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달리듯 걷고 있었다. 가운 자락이 휘날렸고 그 뒤를 따라가며 나는 오래된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은 햇빛이 조금 더 따뜻했다. 도서관에 도착해 나는 관장님의 수필 마지막 장을 펼쳤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위한 마음 하나로 자신을 지켜낸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 없이 입술로 따라 읽었다.
이 문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지나왔을까. 엄마의 말, 이모의 손, 관장님의 책, 그리고 서연의 눈동자. 그 모두가 지켜낸 내 마음의 조각이었다. 나는 책을 덮고 조용히 가방에 넣었다. 이제 그 책은 나에게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서연에게도 그 다음 아이에게도 전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퇴근길, 서연이 내 손을 붙잡고 물었다. 언니는 이제 어디 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조금 쉬러. 그 말엔 처음으로 가벼운 공기가 섞여 있었다. 지켜낸 자만이 쉴 자격이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건 단지 목숨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머문 시간 때문이었다. 요양병원 사무실엔 햇빛이 들고 있었다. 나는 박스에 몇 권의 책과 서랍 속 작은 수첩을 넣었다. 그 안엔 관장님이 써준 격려 문구, 어머니의 메모, 그리고 나의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다. 무겁진 않았지만 결코 가볍지도 않은 이 짐을 나는 조심스레 들었다. 복도를 지나며 나는 문 하나하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환자들이 머물렀던 방, 밤샘을 지새운 간호사실, 그리고 관장님이 앉던 작은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어디에도 예전과 같은 공기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림 이모는 가만히 나를 보더니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이 공간에 있던 시간은 끝났지만 여기서 남은 감정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온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문 하나를 바라봤다. 관장님의 방. 문틈 사이 수필집 한 권이 테이블에 남겨져 있었다. 그건 마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밖으로 나서며 나는 말했다. 이제 끝났어요. 이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를 써야지. 그 말은 마치 문장처럼 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 문장의 첫 단어가 다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작은 방, 햇살이 한쪽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 간직해온 노트를 꺼냈다. 종이는 조금 노랗게 바랬고 글자들이 서툰 손글씨로 이어져 있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기억이다. 나는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썼다. 2025년 봄. 나는 한 사람을 지켜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오래 맴돌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서연은 어느새 학교에 복귀했고 편지가 한 장 도착했다. 아이의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 언니는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편지를 노트 맨 앞장에 붙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받았던 마음들을 조용히 풀어주고 있다. 감정은 기억에 닿아 있었고 기억은 기록에 남았다. 노트를 덮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기억은 언제나 저 먼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이 글 속에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햇살은 천천히 테이블을 넘어 내 무릎에 닿았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잘 지냈어요. 그 말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이야기가 끝났다는 건 더는 아무 말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침내 마음을 다 썼다는 뜻이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책상 위엔 펜 하나, 노트 하나, 그리고 따뜻했던 한 시절이 남아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